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대비 1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아직 OT를 듣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요. 잠깐 뒤로 가기 눌러주셔서 꼭 OT 먼저 듣고 이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 학습 체계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부 방법을 알고 숙지를 하고 이 수업에 임하셔야 굉장히 효율을 또 올릴 수 있는 이제 요소니까요. 꼭 OT를 듣고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파트 1, 거기서 챕터 1은 화장품의 법과 해석입니다. 자, 이 법리를 많이 해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법리를 해석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문리적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문리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자, 이건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들 가볍게만 듣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문리적 해석이라는 거는 이제 화장품 법에 나오는 용어들을 이제 사전적으로 먼저 의미를 파악한다라는 게 문리적인 해석이고요.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 법을 실제로 만든 이유는 뭐였는지, 목적은 뭐였는지, 역사적인 배경은 뭐였는지 등을 알아야 이제 법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화장품의 법령의 체계도죠. 자, 화장품 법은 가장 최상위 화장품 법부터 화장품 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 고시, 그 밑으로 해설서나 지침서, 가이드라인 등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법의 체계를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법의 체계도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대한민국 법의 가장 최상위 법은 어떤 거겠어요?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겠죠. 자, 대한민국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제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럼 법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제정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나온 법을 이제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법률은 이제 국회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이 나오면은 이 법에 따라서 이제 하위 법을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대통령이 명령을 합니다. 자, 대통령이 명령을 할 거고요. 자, 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 다음 하위법을 또 명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국무총리죠. 자, 총리가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령에 이어서 뭐 관련 부처로 갈 수도 있고 뭐 관련 장관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이 체계도 그대로 우리가 화장품 법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첫 번째 화장품 법은요, 이 법률 국회에서 나온 법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화장품법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이 되겠고요. 자,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총리령, 그 다음에 세부 고시나 이제 이어서 해설서, 지침서 같은 그런 거는 식약처에서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 이렇게 화장품 법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화장품 법의 목적인데요. 관련 법령들은 다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도 가장 최상위 법, 화장품 법의 목적을 한번 보자면요. 자, 읽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 자, 제조, 수입, 판매,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자,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서 받아들여 보자면, 아, 내가 화장품을 제조하려고 해도 혹은 수입하려고 해도 판매나 수출을 하려고 해도 화장품 법에 의거해서 이제 영업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가지 키워드, 국민보건 향상이란 건 식약처의 단골 용어죠. 약사법에서도 나오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까지 이 키워드들 꼼꼼하게 챙겨서 가야겠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들 보면요. 다음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목적들도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사항이고, 이제 상위 법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인 규정을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직도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식약처의 조직도입니다. 자, 우리 식약처의 정확한 명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죠. 자, 그리고 이 식약처 본부를 중심으로 이제 지방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식약청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이렇게 소재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회사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청장에게 제출하는 장소도 달라지겠죠.
자, 예를 들면 내가 광주에 회사가 있으면 광주의 지방청장에게 뭔가 서류를 제출할 일이 있을 거고요. 자, 내가 대전으로 만약에 이사를 갔다. 그럼 대전에 있는 지방청장에게 제출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이제 배우실 때 식약처장에게 뭔가 보고한다. 아니면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한다. 이런 식의 이제 용어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 이렇게 조직도가 쪼개져 있었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용어의 정의인데요. 이 용어의 정의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나오기 용이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꼼꼼히 항상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용어의 정의에서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자, 화장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라고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벌써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인체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인체라고 말하면 이제 인체가 아닌 거는 반대로 화장품의 범위가 아닌 거겠죠. 자, 예를 들면 뭐 차량에 혹은 뭐 옷에 뭐 쓰는 미스트라고 하면은 이건 화장품의 범위에서 이미 벗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인체를이란 것부터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요. 그 밑으로 넘어가서 계속 넘어가서요. 청결이라고 하는 거면 뭐 가볍게 뭐 클렌징, 인체 세정용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해하고요. 미화라고 하는 거는 메이크업이나 색조를 포함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더 읽어볼게요. 자, 매력을 더하고 자,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서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은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까지 포함이라는 거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자, 그 수준은 경미한 작용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화장품과 의약품을 한번 구분을 해드리자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특징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장품이 있고요. 자, 의약품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 화장품의 4대 품질 요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미리 알려드릴 건 안전성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유효성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안전성, 말 그대로 얼마나 안전하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효성은 말 그대로 얼마나 효과가 있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화장품과 의약품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화장품도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 안전성에 더 초점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화장품은 일단 부작용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요. 자, 반대로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 반대로 효과는 더 있어야 된다. 자, 효과가 커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화장품과 비교했을 때요. 자, 하지만 화장품은 부작용이 없어야 되지만 반대로 효과가 좀 작을 수 있다. 자, 효과가 좀 경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과 의약품이 구분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안전성에서 유효성으로 더 초점을 갈수록 의약품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구분을 해주자면 이 화장품에서 한 발짝 더 유효성에 가까워진 게 어떤 거겠어요? 바로 기능성 화장품이 되겠죠. 기능성 화장품. 자, 그리고 한 발짝 더 다가가면 의약외품이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은 이렇게 나눠서 안전성에 더 초점을 맞춰진 부분이다.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한다까지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인데요. 자, 우선 천연 화장품 읽어볼게요. 자,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식물에서 이 동은 동물 원료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자, 식물은 말 그대로 식물 원료겠죠. 자, 동물 원료라고 하면요. 이제 동물을 실제로 뭐 도축해서 뽑아낸 원료 그런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난황 오일 같은 뭐 계란일 수도 있고요. 뭐 우유 같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자, 자연적으로 생성된 걸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유래 원료라고 하면은 이제 허용되는 공정을 한 것을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화학적인 공정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생물학적인 공정일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건 천연 화장품은 이런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인데 중량 기준으로 했을 때 천연 함량이 95%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수치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 수치는 무조건 외워주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천연 함량 95% 이상 중량 기준이다.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유기농 화장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 자, 이거는 중량 기준이 전체 제품에서 자, 유기농은 10% 이상이 되면서 천연 함량은 95%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도 이제 충족을 하고 이 천연 함량 95%도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정의는 무조건 이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이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은 이 함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산하는 거, 더 나아가서 이런 원료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종류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 내용 등은 이제 제가 심화 수업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키워드들, 정의들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다음 맞춤형 화장품 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쪼갤 수가 있는데 읽어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한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추가한 것. 자, 1번 내용물 플러스 내용물이 되겠고요. 자, 2번은 내용물에 이제 원료를 추가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은 내용물 플러스 원료.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 그리고 3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이 세 번째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자, 내용물이란 것도 나중에 그 정확한 내용물의 범위를 알아야겠죠.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원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간단히만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정한 원료는 반대로 이런 원료들은 쓸 수 없어 라고 세 가지를 규정을 해줬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 있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데 맞춤형 화장품에는 당연히 또 원료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사용상에 제한이 있는 원료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배합 한도가 있는 원료를 의미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기능성 고시 원료를 얘기하는데요. 자, 이 세부적인 얘기들은 제가 뒤에서 다른 수업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 원료가 왜 안 되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목적만 설명해 드리면 아까 화장품은 안전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원료들을 만약에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이런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세 가지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뒤에서 어차피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에서 소분한 화장품도 이제 맞춤형 화장품인데 이제 단순히 고형 비누 같은 것들은 소분한 거는 제외한다라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고 갈게요. 자, 다음은 한방 화장품입니다. 자, 한방 화장품은 일단 키워드 바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생약 또는 한약재를 일정 기준 이상 제조 시 사용한 화장품을 얘기하고요. 자, 밑에도 또 기준이 나왔죠. 자, 화장품 내용량 중 함유된 모든 한방 성분을 원재료로 환산했을 때요. 예를 들면 특정 뭐 한방 추출물을 또 원재료로 환산해야겠죠. 자, 환산해서 합산한 중량이 이제 1mg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화장품 표시 광고를 한방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치가 나왔기에 또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기껏 다 외우고 혹시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이 단위까지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램이나 밀리리터가 아니고 밀리그램이에요. 자, 밀리그램은 이제 그램으로 이제 단위를 변환하면 0.001 g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위까지 꼭 까먹지 말고 꼭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방 화장품의 키워드 정의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기능성 화장품인데요. 이제 기능성 화장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화장품 법에서도 한번 정의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행규칙을 조금 더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읽어볼게요. 자, 화장품 법에서는요. 첫 번째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두 번째로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자, 세 번째로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을 피부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 자꾸 도움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말 그대로 작용이 경미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반증하는 단어겠죠. 자, 더 나아가서 모발의 색상을 변화, 제거 또는 영양 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시행규칙에서 이제부터 세부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해서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됐다 하더라도 이제 색을 엷게 하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을 또 의미를 합니다. 다 어떻게 보면 화장품법의 가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1번, 2번으로 쪼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내용들 보면 이제 3번,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탄력과 주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같은 기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강한 햇볕을 방지해서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닝 화장품 같은 게 되겠죠. 자, 5번은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단과 산란의 개념에서 이제 파트 4에서 좀 제대로 배우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이 정도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 6번, 모발의 색상을 변화하는 화장품인데요. 탈염, 탈색을 포함하고요. 자,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뭐 미용실에서 코팅 같은 개념으로 이제 색을 바꿔주는 게 있잖아요. 헤어 매니큐어라고 하나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도포하는 것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거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7번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채모를 제거하는 거긴 한데요. 자,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제외래요. 자, 우리가 왁싱 같은 제품에 이제 뜯어내는 거는 제외고 화학적으로 녹이는 것만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8번도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입니다. 탈모 증상에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다만 코팅 등으로 일시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것은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뭐 흑채 같은 것은 제외를 한다는 거겠죠. 흑채는 이제 도포를 해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거니까요. 자, 다음 9번 여드름성인데요. 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한다.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여드름 기능 화장품인데 뭐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고 로션 같은 거다. 그런 거면 다 틀린 거예요.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 한정하는 거고요. 자, 10번, 피부 장벽의 기능을 회복해서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아토피였죠. 피부 장벽 대신에 아토피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토피는 의약품과 확실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피부 장벽이라는 단어로 바뀐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키워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더 알아야 될 거는 이 괄호 안에 피부 장벽에 대한 이제 용어에 대한 정의 내용입니다. 자,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각질층의 표피를 피부 장벽이라고 한대요. 자, 이런 게 또 시험 주관식이나 괄호 넣기로 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서 말하는 피부 장벽의 정의에 대해서 내용에 알맞게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정의까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 자,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도움을 주는 화장품도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라고 합니다. 자,